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자라와 또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그냥 또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자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타입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모나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게 전혀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내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사실 아내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빙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멋지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멋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귀엽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하고 만날 나이에 시작한 저희라 금세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다가 큰 부딪힘 없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니 서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결혼을 준비했었더라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찌되었건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아내의 막말하는 습관이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고등학교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저희 부부가 타며 함께 이야기를 하며 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여보, 저 나무 좀 봐. 되게 크다. 그치? 저거 엄청 오래된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 같아. 엄청 크다. 자기 거보다 더 큰 것 같아. 응? 순간 저도 그렇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친구 부분에도 순간 움찔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구의 와이프는 저랑 몇 번밖에 못 본 사이라 사실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들으니 순간 저희들 모두 벙쪄 있다가 친구가 과하게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친구가 크게 웃으니까 아내는 신이 나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옆에 앉아있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신호를 주는데 아내는 신이 나게 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숙소 도착할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무척 수치스럽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여행 첫날부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어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는 저희 친할머니 제사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실 적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젊은 적에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킨 저희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여기고 옆에서 돌보셔서 정말 저희 할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제사에서 아내는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 또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제사가 할머님 제사였어요? 그렇단다. 오늘 땡땡이 할머니 제사란다. 살아계실 적에 치매에 걸리셔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어머님, 할머니께서 치매이셨으면 오늘 제사는 왜 지낸 거예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그렇잖아요. 할머니께서 치매셨으면 오늘 제삿날인 것도 모르시고 여기 집도 찾아 못 오실 텐데 제사 같은 거 굳이 안 지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정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동생까지도 순간 벙쪄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결혼하고 처음 만난 제사라 저희 부모님 역시 시집살이 시킨다 말이 나올까봐 아내에게 심부름 하나 맘 편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서 철이 없다고 해도 그게 지금 제사상 앞에 두고 할 말이냐고 말이죠. 아내는 금방 죄송하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여차저차 지나가다 싶었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한 것 같다고
이래서 십자가 붙은 사람이랑은 편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제게 아버지 흉을 보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순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라고. 누가 그 소리 듣고 자기가 잘한 거라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아내는 그때부터 삐져서는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또 이 다음은 제 동생네가 아이를 낳고 처음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결혼은 늦었지만 재수씨가 임신을 한 상태로 결혼을 해서 출산이 빨랐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이가 생겨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조카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카를 보는 감격적인 순간 갑자기 아내가 킥킥킥킥 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들 저도 동생도 부모님도 감격스러워서 아기를 보는 순간에 킥킥킥킥 소리라니. 저는 놀래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왜 웃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아기가 너무 빵 감자처럼 못생겨서 자기도 웃음을 못 참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다 들었습니다. 동생이 바로 화를 내더군요. 형수 거리면서 항상 아내를 어려워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순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말 좀 가려하라면서 화를 냈는데 아내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애기가 못생겨서 웃음이 나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같이 화를 내는데 저도 못 참겠어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화를 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아내는 자꾸 시집 식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못살게 군다면서 이래서 시월드 하는구나 라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이 아내에게 시월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못살게 군 것인지 되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전화 한번 맘 편하게 하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과 형수 거리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존대하는 제 동생까지. 도대체 아내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재수씨와 조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처음 들어오던 날에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 조카와 재수씨를 축하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모두 동생네로 가서 작은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카를 보시며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졌다. 예전에 우리 땡땡이랑 땡땡이 키울 때만 해도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우는 아기를 달래가며 키웠는데 요즘에는 누가 옆에서 육아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남편이 옆에선 잘 도와주니 너무 좋은 세상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아내가 헐 어머님 저희 신랑 키우실 때 아버님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도와주는 건 생각도 못했단다. 헐 어머님 아버님 완전 한남이네요. 응?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땡남이 뭐니? 어머니 땡남 모르세요?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가장이라는 권위로 어머님을 핍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신 한국 남자의 전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니? 핍박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알게 모르게 당하신 그 모든 게 땡남들이 전형적으로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재수씨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땡남이라는 단어는 뉴스 기사나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 잘 알고 있던데 저희 아버지가 땡남이라뇨. 저는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아내의 손목을 잡고 동생들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는 시아버지에게 땡남이라뇨. 지긋지긋합니다. 아내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자기 잘못은 없고 시집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라며 땡발이니 콩가루 집안이라느니 저희 집을 욕하더군요. 이렇게 한 번씩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녹음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증거를 쓰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내의 친정에라도 알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말해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내의 친정에까지 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결혼할 때 어릴 때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랐는데
이제야 탈출했다면 좋아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아보려 했습니다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 하루 뒤에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로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집에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해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나름 내성적이고 말없이 살았던 저에겐 정말이지 충격적이었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네요.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희 엄마는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흔히들 잡아뜨린다는 표현으로 아기가 생기고 그렇게 임신을 시켜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첫 모습이 술 취한 모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늘 술을 많이 드셨어요. 엄마에게 듣기로는 젊은 날 아빠와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식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따라와서 사고를 치셨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태어난 이유 또한 술 때문이었던 거죠. 아빠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술을 먹고 출근을 하거나 근태 관리가 엉망이라 저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잘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일자리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대부분 엄마가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셨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일을 하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크고 보니 일용직을 해서 1급을 받고 그걸 모아서 동네 아저씨들과 화투를 치는 등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푼돈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돈을 게임에 탕진하고 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이면 꼭 엄마와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는 참 강하고 현명하신 분이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딱 그런 분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학교 갈 때 도시락에는 늘 할아버지가 캐오신 남은 반찬을 싸다니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귀한 딸인데 처음에 음식을 못해서 아빠가 퇴근하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거나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우라는 등 핀잔도 많이 줬는데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드셨대요. 아빠가 그렇게 몇십 년을 엄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음에도 엄마는 저에게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돈이 없는 집인 줄 모르고 지냈어요. 엄마는 늘 제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제가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왜 필요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등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듣기에도 괜찮으면 사주셨고 저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늘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폭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현대무용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원도 다니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무렵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딴따라 같은 짓 그만하고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동안 엄마가 학원비를 지원해줘서 군소리 않고 있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돈이 몇 배는 더 들 거다. 지금 당장 입학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계속 취업을 설득하셨고 술을 먹고 오는 날이면 딴따라에 땡 파는 년이라도 되고 싶은 거냐며 성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 꿈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야간에는 공장 일을, 낮에는 집에서 부품들을 조립하는 부업을 하셨는데 이마저도 가끔씩 아빠가 노름하러 갈 때 돈을 훔쳐가셔서 여의치는 못했고 엄마와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젊었을 적 한 번의 실수로 저를 낳게 되어 하고 싶던 일도, 입고 싶던 옷도,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갇혀만 지내셨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까닭은 제가 엄마 대신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본인에게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도 좋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엄마의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절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투자해둔
적금성 펀드가 있어서 등록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누구보다 강한 동기를 갖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난 이후 엄마는 다니시던 공장을 그만두시고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갈 때에도 엄마가 일하시는 목욕탕으로 가서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기도 하고 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왜 이리 말랐냐며 때도 밀어주셨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빠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놀란 마음에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놀란 마음과 달리 편안한 모습의 엄마를 보고 안심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아서 잘리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목욕탕으로 출근을 하신대요. 그리고 집에서도 멍하니 있는다거나 물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런저런 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치매가 맞았고요.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진행 속도가 빨랐고 아빠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픈 게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엄마 때문에 편하게 호의호식한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프니까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엄마 한 명은 건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를 저희 학원 근처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를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는 하셨지만 아픈데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두고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은 꼬박꼬박 들러서 엄마를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어요. 마음만은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혼자 집에 모시기에는 위험하기도 했고 저는 어찌되었든 가장이니 일을 해야 했어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봉사를 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하루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봉사자님께 가더라고요. 본인 딸이라고 엄청 예쁘고 싹싹하고 귀한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고 자리로 왔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그 봉사자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치매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는데 한 번은 요양원 대청소를 하는 날에 엄마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요양원은 발칵 뒤집어졌고 8시간이 지나도록 엄마를 찾지 못해서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자 봉사자분이 혹시 엄마가 자주 가시던 장소가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빠와 살고 있을 당시에 목욕탕에 매일 출퇴근하던 게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욕탕으로 갔는데 목욕탕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쪼그려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늦었냐며 등 뒤에 있던 비닐봉지에서 요구르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시길 제가 대학교 때문에 타지로 나가고 아빠와 둘이 살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를 남자의 곁에 있기가 힘들었지만 본인과는 달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노력하고 성취감도 느끼는 저를 보며 행복함도 많이 느끼셨대요. 엄마는 일을 하실 때 목욕탕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폰을 늘 꺼두시는데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며 목욕탕에 갑자기 찾아와서 목욕도 같이 하고 기다리면서 요구르트를 먹는 저를 위해 매점 아주머니께 늘 요구르트 몇 개씩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늘 제가 갈 때마다 요구르트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목욕탕을 온 건 저를 기다리던 그때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엄마를 찾으러 가준 남자 봉사자님은 엄마와 저를 태워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 봉사자님과 그 일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 뒤 결혼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고 신랑에게 자꾸 인사를 시킨 이유를 만나고 나니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요양원에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해줬고 정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참 따뜻합니다. 언젠가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들었는데 요양원에 봉사로 오는 사람은 많은데 꾸준히 오는 사람도 잘 없고 똥오줌 못 가리는 어르신들 보고 얼굴 붉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신랑은 얼굴에 구김 없고
바라는 것 없이 꾸준히 오는 게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엄마처럼 고생하며 살 일도 없을 것 같았고 제가 꼭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신랑이 늦둥이인데 부모님께서 일찍이 두 분이 동시에 이 요양원에 있으셨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꾸준히 봉사를 다닌 거라고 해요. 제가 결혼 후 5년쯤 지나서 어머니께서 대장암 판결을 받으시고 항암 도중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신랑과 함께 그 요양원에 봉사를 다니고 있고요. 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일이 마침 엄마의 기일이라 그리운 마음에 끄적여보게 되었어요. 못난 남자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국 제대로 모시지도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일 그만두고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파요. 오늘따라 목욕탕 일이 끝나고 저에게 내밀던 시원하고 달달했던 요구르트와 환하게 웃어주던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요.